안녕하세요. 자, 오늘 3회 1단원 한글의 창제 원리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보시면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했죠.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입니다. 자, 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가 제자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제자 원리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제자 원리를 알고 또 다른 글자들, 이를테면 로마자, 알파벳이죠. 혹은 중국의 한자와 같은 다른 문자랑 비교하면서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 우수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가는 부분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죠. 한글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나요? 다른 문자와 구별되는 한글의 특성을 알고 있나요? 정부와 시대에 부각되는 한글의 우수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바로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면서 혹은 찾으면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생각 열기로 가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세종대왕의 속마음을 추측해보자. 자, 지금 방을 붙여서 백성들에게 어떤 정보를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나 혹은 경제적인 여력도 되지가 않았죠. 자, 한자는 양반들만 공부할 수 있었고 양반들만 글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바로 이렇게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의 상황이 안타깝고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글을 창제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을 이해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창제 원리를 설명한 글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글의 창제. 자, 우리 한글은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이고 이후에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만든 겁니다. 원래는 훈민정음이에요. 자, 그러면 볼까요? 한글은 그 창제 연대와 창제자가 분명한 보기 드문 문자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 25년에 그러니까 1443년에 세종이 친히 한글을 지었으며 그때의 새 문자책의 이름이 훈민정음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창제한 시기가 나오고 있죠. 자, 바로 세종 25년에 세종이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은 집현전에 학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새 문자체계에 대한 해설서를 짓게 하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해설을 담고 어떻게 쓴다 예를 드는 책을 쓰게 했는데 이것이 세종 28년 1446년에 간행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의 책이다. 자, 그래서 세종 28년에 간행됩니다. 뭐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의 책.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글자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책의 이름이기도 해요. 따라서 훈민정음은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한글이라고 고쳐 부르는 글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자, 여기 나왔죠? 바로 글자의 이름이면서 한편으로는 책의 이름이라는 거. 이에 책의 이름을 흔히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불러 혼동을 피하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건 훈민정음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해석하고 예를 들어놓은 책입니다. 자, 훈민정음에 대한 내용은 이 해례본에 가장 상세히 나타나 있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의 모습과 해례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첫 번째 자음자의 제자 원리. 우리 옆에 뜻 보시면
제자는 글자를 만들었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음자를 만들 때, 그 글자를 만들 때 들어간 원리를 설명해 줄 겁니다. 자, 해례본에 제자해는, 자, 우리 제자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는 글자를 만든 취지, 그러니까 글자를 만든 원리들을 예를 들면서 풀이한 부분을 제자해라고 해.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글자를 만든 것을 해석해 놓은 혹은 풀어준 부분을 봤더니 한글의 각 글자들을 어떤 원리에 근거하여 만들었는가 하는 이른바 제자 원리를 밝히고 있어 무엇보다 귀중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제자해에는 뭐가 담겨 있다? 바로 제자의 원리를 밝히는 부분이다. 여기에 의하면 그 첫 원리는 상형의 원리다. 자, 지금 상형의 원리가 나오고 있어. 첫 번째, 상형의 원리. 상형이라는 건 형상을 본뜬다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모양을 본떴다는 것인데 초성, 즉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모형을 본떴음을 다음 기록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 초성이 뭐냐면 글자를 쓸 때 글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여기 처음에 나오는 첫소리를 한자로 초성이라고 부르고 여기 가운데 소리, 모음이죠. 모음을 가운데 중자, 소리성, 중성이라고 부르고 맨 끝에 들어가는 자음, 받침, 끝소리를 끝나니까 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성에는 자음이 들어가고요. 중성에는 모음이 들어가고요. 종성도 역시 자음,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사용해서 글자 수를 줄인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볼까? 자, 그럼 상형의 원리요. 초성, 즉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음을 다음 기록에서 명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먼저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 어금니 소리 기역은. 자, 어금니 소리는 어금니 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데 혀의 뒷부분, 혀의 뿌리 부분이 여린 입천장이라고 해요. 목구멍 직전에 여린 입천장에 닿아서 마치 목구멍을 막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금니 쪽에 그 어금니 쪽에 있는 입천장이 여린 입천장이고 거기에 혀뿌리를 닿아서 목구멍을 막아준다. 이게 바로 어금니 소리입니다. 어금니 소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닿는 형상을 본뜨고, 자, 그래서 입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목구멍이야. 혀뿌리가 이렇게 막으면서 마치 기역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역은 어금니 소리, 혀뿌리가 목구멍을 닿는 현상. 지금 나오는 글자들은 기본자, 자음의 기본자입니다. 자음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금니 소리, 기역. 자, 얘는 뭐 했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닿는 형상을 본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발음을 해봅니다. 기역 발음을 그라고 발음하지 말고, 왜? 그라고 발음하면 기역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발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느끼기가 어려워요. 받침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음하고 받침 기역을 넣어서 윽 혹은 악 하고 발음하면 목구멍을 막는 느낌이 들 거예요. 목구멍을 막았다가 띱니다. 혀뿌리가 여린 입천장에 닿아서 목구멍을 닫아준다. 빠르게 닫았다가 공기를 터뜨리게 돼요. 혹은 악 하고 발음해 보시면 혀뿌리가 진짜 목구멍을 닫네, 여린 입천장에 닿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혀소리. 자, 얘는 혀로 소리를 내는데요. 혀소리, 니은입니다.
혓소리 니은은 뭘 번떴어? 혀가 윗잇몸에 닿는 형상. 한번 발음해 보세요.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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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하고 발음할 때 혀 끝이 윗잇몸, 앞니 뒤쪽에 윗잇몸을 찍으면서 낸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앞니가 있고 혀뿌리가 이렇게 혀끝이 접히면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습을 본떠서 혓소리 니은 느 발음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또 입술 소리 미음은 자 이번엔 입술에서 나는 소리 미음. 우리 무 하고 발음해보세요. 무 하고 발음하면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입의 모양을 본떠서 미음을 만들어요. 무 하고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소리 시옷. 스 하고 발음해 볼까요? 스 하고 발음하면 윗니와 아랫니가 닿은 상태로 공기가 비벼지면서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스, 그죠? 공기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죠? 이 사이로 지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의 형상을 본떠서 만듭니다. 마지막, 목구멍 소리 이응은 목구멍이 둥글다 라는 것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목구멍 소리 이응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응과는 다른 소리예요. 히읗에서 가장 여린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우리 히읗 발음해볼까? 하고 히읗 발음을 할 건데 이거보다 아주 여리게 내는 소리다. 뭐 공기 반 소리 반 정도? 그러니까 그냥 목으로 공기가 나오는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설명 다시 볼까요? 즉, 기역과 니은은 이들 글자를 소리 낼 때의 혀의 모양. 다시 말하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윽 하고 발음하면 막는다고 했어.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느 하면 혀 끝이 윗잇몸을 닫았다가 띱니다. 또 무, 입, 스, 이응은 목구멍이라고 했죠. 각각 그 글자를 발음할 때 관여하는 발음기관인 입의 네모진 모양, 이의 뾰족한 모양, 목구멍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해석된다. 그래서 우리 아래 가시면 요 그림 알아두세요. 자,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게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훈민정음 제자의 다른 원리, 가획의 원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가획의 가는 더한다 라는 뜻이고 획은 줄, 획을 더한 원리. 자, 그런데 이 획을 더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점점 더 세집니다. 획을 더하면서 소리가 세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획의 원리예요. 자음자에서 상형의 원리에서 의거하여 만든 것은 앞에 5자 뿐이며, 자, 앞에 나왔던 5자 어떤 거 있었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자, 이게 상형의 원리죠. 얘네들이 뭐예요? 기본자입니다. 이것을 기본자로 하여 다음처럼 획을 하나씩 더해가는 방식. 자, 획을 하나씩 더할수록 뭐 했다? 소리가 세진다. 그래서 기역에서 키읔, 니은에서 디귿, 디귿에서 티읕, 미음에서 비읍, 비읍에서 피읍, 시옷에서 지읒, 지읒에서 치읒, 이응, 그 다음 여린 히읗, 그리고 히읗. 이렇게 점점 세짐을 획을 추가하면서 만들어줬어요. 자, 그래서 이처럼 획을 더하여 글자를 만든 근거는 자, 뭐다? 획이 더 있는 글자들이 소리가 더 거센 소리들이라는 거죠. 자, 키읔은 기역보다 거센 소리며 비읍은 미음보다, 피읍은 비읍보다
소리가 거세고 이 거센 특성을 획을 더함으로써 나타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리을과 반치음은 그러한 근거 없이 획을 더한 예외적인 글자라고 하였다. 그리고 예디응은 어금니 소리인데도 기역과 관련지어 글자를 만들지 않고 목구멍 소리인 이응에 꼭지를 달아 만들어 또 하나의 예외적인 글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응과 예디응이 음성적으로 유사한데 근거한 것이라 하였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 볼까? 누가 있다? 리을과 반치음이에요. 자, 근데 그러한 근거 없이 무슨 뜻이니? 소리가 세지지 않았는데도 획을 더한 예외적인 글자. 또 예디응은 어금니 소리야. 어금니 소리 뭐 있었지? 기역, 윽 있었죠. 그럼 예디응이 뭐냐? 예디응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응과 똑같아요. 받침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응은 첫 소리 자리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얘는 받침에서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라고 쓰면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고 빈칸이에요. 얘는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이고요. 응이라고 쓰면 처음은 없어 모음에 자음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음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응, 예디응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옛날 모양이 옛이응. 자, 이응보다 꼭지가 길죠. 자, 그래서 어금니 소리인데도 어떻게 했다? 기역과 관련지어 글자를 만들지 않고 자, 목구멍 소리인 이응에 꼭지를 달아 만들어 또 하나의 예외적인 글자가 되었다. 자, 왜? 이응과 예디응이 음성적으로 유사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예외적인 글자를 이체자라고 합니다. 이체자, 다를 이자의 모양을 뜻하는 채자의 글자, 이체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예외적인 글자를 이체자라고 부르고 이체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디응, 리을, 반치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 여기가 기본자, 여기가 가획자, 획을 더해서 소리가 세졌죠. 그리고 이체자, 모양이 다른 글자. 어디 있다? 기역 라인에 예디응이 들어가고 니은 라인에 리을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옷 라인에 반치음이 들어가요. 여기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자음은 모두 몇 글자를 만들었을까? 총 17자를 만듭니다. 자음은 새로 만든 글자 17글자다라는 거. 자, 다시 이어서 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모음자의 제자 원리를 한번 볼게요. 한편 중성, 즉 모음자의 제자 원리는 어떠한가? 그럼 이번에는 모음자의 제자 원리. 자, 그러면 모음자. 자, 그럼 여기서도 먼저 기본자 세 자를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자, 모음의 기본자는 세 개예요. 역시 상형의 원리. 기본자는 상형. 자, 하늘이 둥그니까 둥근 모양으로 아래 하늘의 둥근 모양 아래 얘를 아래 라고 부릅니다. 자, 사람이 곧게 서 있어서 사람을 뜻하는 그리고 땅은 평평하니까 땅을 본따서 를 만들었죠. 천지인. 자, 아래 아는 하늘의 둥근 모양, 는 땅의 평평한 모양, 이는 사람의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상형의 원리라는 점에서는 같되 자음자에서처럼 발음 기관을 본뜬 것이 아니라 뭐했다? 천지인 삼재 모양을 본뜬 것.
그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나머지 글자는 아래 아와 이를 결합하여 초출자 오, 아, 우, 어를 만들고 이거 천지인 키보드 써본 적 있죠? 핸드폰에서. 자,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이제 아래 아를 결합하는 거예요. 아래 아와 여기다가 누구를 으나 이를 결합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초출자입니다. 초출자. 그리고 이 초출자에 다시 아래 아를 또 붙여. 그래서 다시 아래 아를 또 붙여. 그러면 오에 아래 아를 하나 더 붙이면 제출자 요, 아에다가는 야, 우에다가는 유, 어에다가는 여가 나오게 되죠. 그럼 기본자 세 글자에다가 초출자 4개, 제출자 4개, 그럼 모음은 총 몇 글자를 만들었지? 총 11자를 만들게 되죠. 자음은 17자, 모음은 11자, 총 28자를 만듭니다. 글자 수가 굉장히 적죠. 자, 그럼 볼까? 지금까지 우리는 한글의 창제 시기 및 한글의 제자 원리에 관해 알아보았다. 한글은 만든 사람이 분명하다는 점과 발음기관이나 천지인 삼재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떻다?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가볼까요? 자, 누가 만들었죠? 당연히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바로 1443년이요. 우리 책에서는 세종 25년 1443년에 만듭니다. 그리고 1446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내게 되죠. 그래서 1446년에 반포해요. 자, 훈민정음이 가리키는 두 가지 대상. 자, 우리 하나는 글자의 이름이고 하나는 책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한글을 뜻하는 글자 이름. 글자의 이름이면서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 책의 이름이다. 자, 그러면 한글 자음자의 기본자를 만든 원리를 떠올리면서 관련 있는 것끼리 자, 한글 기본자의 기본 원리, 자음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 상형의 원리, 뭘 본뜬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다. 자, 혀가 윗잇몸. 자, 혀가 윗잇몸에 닿는 건 니은, 느 하고 발음하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요. 윽 하고 혀뿌리가 막죠. 기어. 목구멍. 자, 목구멍은 둥급니다. 이응. 입의 모양, 입은 무, 입술을 입이 네모나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스 하고 발음하죠. 시옷. 자, 그래서 발음 나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상형의 원리. 자, 이번에는 가획의 원리예요. 가획의 원리. 가획은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세진다. 기역에서 키읔, 니은에서 디귿, 디귿에서 티읕, 미음에서 비읍, 비읍에서 피읍, 지읒, 치읒, 여린 히읗, 히읗. 자,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이체자도 있었어. 자, 얘네들은 획을 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리가 세지지 않은 애도 있고요. 그리고 기역, 어금니 소리인데, 기역 라인인데, 자, 목구멍을 본뜬 애에서 꼭지를 더 단 애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 기역, 어금니 소리에서 나는 이체자, 예디응. 느, 혀 끝에서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글자에서 리을. 그리고 시옷, 여기에서 반치음. 자, 이렇게 자음자가 완성되죠. 이번에는 모음자. 자, 얘는 하늘이 둥근 것을 본떴다. 자, 그리고 사람이 서 있어.
자, 그리고 땅은 평평하죠. 자, 그래서 자, 기본자 우리 상형의 원리였고요. 역시 자, 우리 그러면 상형 말고 나머지는 뭘까? 우리 합쳐서 만들기 때문에 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옆에 보세요.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졌어. 기본자 아래 아에다가 은하 이를 결합해서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든 원리를 합성의 원리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아래 아에다가 얘네들을 결합해요. 그래서 오, 이에다가 아래 아니까 아, 얘는 우, 얘는 요렇게 되겠죠. 제출자는 초출자에다가 아래 아를 한 번 더 더한다고 했어. 아래 아에 오, 요. 그리고 아에다가 초출자, 여기 초출자 그대로 옵니다. 여기에다가 아래 아를 한 번 더 더하면 야. 자, 그리고 우에다가 아래 아를 한 번 더 더하면 유. 자, 그리고 아래 아에 어를 더하면 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초출자와 제출자까지 만들어 봤어요. 총 11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원리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자음자를 만든 원리. 바로 자음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 자, 그리고 뭐 했어? 나머지 자음자는 소리가 세지면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사용해 줬어요. 자, 모음자를 만든 원리는 기본자는 역시 삼재라고 합니다. 하늘, 땅, 사람. 삼재, 글씨가 다시 삼재. 자, 삼재를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고요. 자, 나머지 자음자는 아래 아에다가 을랑 이를 결합해서 초출. 그리고 초출에 아래 아를 한 번 더 결합해서 제출. 자, 나머지는 뭐다? 바로 합치는 합성의 원리입니다. 아래 아에 은하 이를 결합해서 초출자. 자, 초출자에 아래 아를 앞에 붙일 수도 있고 뒤에 붙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아래 아의 초출자라고 할게요. 아래 아를 한 번 더 초출자 하게 되면 제출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아래 정리 들어갈게요. 자, 우리 자음자의 제자 원리에는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가 있고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글자도 어금니 소리 예디응, 그리고 혀소리의 리을, 이소리의 반치음. 자, 모음자의 기본 원리. 자, 기본자 상형의 원리에 초출자와 제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훈민정음 세종 25년에 창제됐다. 또 기본 자음자는 5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자, 예외적인 글자는 3개. 예디응, 리을, 반치음이 있었다는 거. 자, 우리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 볼까? 이번에는 한글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다른 글자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알파벳, 로마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혀가 윗 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예요. 알파벳은 모양이 다 제각각인데 한글은 니은에 획을 더해서 만들어서 모양이 비슷한 애들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리만 알게 된다면 훨씬 더 배우기가 쉬울 겁니다. 자, 아래 갈까요? 영어 알파벳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나는 글자들의 모양이 서로 다르지만 한글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나는 자음들의 모양이, 소리나는 글자들의 모양이 어떻다? 비슷하다 라는 거. 자, 그럼 우리 한글의 특성을 정리해 볼까요? 바로 한글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나는 글자들은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아래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특성 볼까? 우리 아라고 쓰여져 있으면 아는 무조건 아죠. 하지만 영어 A는 father 하면 아, baby, A, family, 애. 자, 똑같은 애인데 발음이 다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 계속 같은 소리로 발음되면 읽기가 훨씬 더 쉽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해 보시면 한글 아와 영어 알파벳 A의 차이점. 아는 계속 같은 소리로 발음되고요. 자, 하지만 A는 각각 다르게 단어마다 다르게 발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다? 한글의 특성 역시 밑에 정리되어 있네요.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에 대응된다. 자, 그래서 훨씬 더 배우기도 쉽고 읽고 쓰기도 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화를 한번 볼까? 선생님,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드셨나요? 그 당시 우리 백성은 우리말을 표현할 문자가 없어서, 자, 말은 있어, 문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해야 했단다. 그러면 한자와 한글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한자는 하나하나의 글자가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란다. 우리 이런 걸 표의 문자라고 하죠. 이 세상의 모든 뜻을 일일이 글자로 표현하려니 글자의 수가 많아야 하겠지? 자, 그래서 글자의 수가 엄청 많다는 거야. 네, 저도 집에서 한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외워야 할 글자 수가 많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한자가 어렵게 느껴져요. 한자는 말하려는 뜻을 모두 표현하려면 약 5만 자 정도 되는 글자를 익혀야 한다고 해. 와, 정말 많네요. 그럼 한글은요? 한글은 소리를 나타낸 문자라서 세종대왕이 만들 당시 28자만 알면 무수히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 우리 28자. 어떻게 28자? 자음 17, 모음 11. 그래서 28자. 자, 소리를요. 그래, 한자와 달리 한글은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문자란다. 우리 이런 걸 문자라고 하죠. 아하, 그래서 저희가 쉽게 배울 수 있군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이 만화에서 알 수 있는 한자와 한글의 차이점을 써보자. 한자는 하나하나의 글자가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 나타내기 때문에 글자 수가 많지만 한글은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문자이므로 어떻다? 글자 수가 적다. 라는 거. 자, 만화 속 학생들이 한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뭐냐? 바로 글자 수가, 배우고 익혀야 할 글자 수가 많다. 자, 그러면 한글의 특성 정리해 볼까요? 자,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보기를 보고 한글의 특성을 탐구해보자. 자, 한글의 가장 큰 특성의 하나는 모아쓰기 방식일 것이다. 자, 모아쓰기가 뭐냐면 한글은 자모 문자이므로 자음 글자, 모음 글자 하나하나가 독립된 글자들이다. 그런데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규정을 보면 이들을 일단 음절 단위로 묶어서 한 글자가 되게, 이게 모아쓰기입니다. 음절이 뭐죠? 소리음의 마디절, 한 번에 소리내는 마디를 음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 글자로 묶어서 자음과 모음을 풀어 쓰지 않고 묶었어요. 모았어. 즉 우리는 자, 이거 한눈에 눈에 무슨 글자인지 들어와 안 들어와? 잘 안 들어오죠? 근데 풀어 쓰지 않고 봄날처럼 모아 쓰기를 했더니 훨씬 더 읽기가 편해. 그래서 가독성을 높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어의 알파벳, 로마자라고도 하죠. 얘네들은 모아쓰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읽을 때 어디까지가 음절일까? 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아쓰기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읽기가 편합니다. 자, 가는 모아쓰기 한 거고요. 나는 풀어쓰기 표기 방식입니다. 얘는 모아쓰기, 얘는 풀어쓰기. 뭐가 읽기 편해? 모아쓰기가 읽기가 편하죠. 자, 우리 뭘까? 우리 모두 한글 사랑을 실천해보자. 읽기가 어렵네요. 자, 그래서 모아쓰기가 읽기 편하다는 사실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읽기도 편하고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는 점. 자, 이번에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세계는 보다 편리하고 빠른 정보화 기기를 만들어내는데 뒤지지 않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보다 작은 크기로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기기 개발에 앞서갈 수 있는 까닭 중에 하나가 한글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한글은 일본의 가나나 중국의 한자에 비해 아시아권에서는 최적의 정보화 문자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가나는 50개 문자로 200여 개의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중국의 한자는 5만 자 이상의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기할 수 있는 음절은 제한되어 있다. 더구나 한자와 가나의 경우 그 문자를 컴퓨터에 입력하려면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한 뒤에 해당 문자로 변환해야 한다. 자, 그래서 글자 수도 적고 또 바로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나오고 있죠. 자판에 표시된 문자가 입력하는 즉시 기록되는 한글의 컴퓨터 업무 능력은, 자, 한글은 어떻다? 자판에 표시된 문자가 입력한 즉시 기록되는 한글. 자, 한자나 가나에 비해 7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물론 컴퓨터를 만난 한글이 탄탄대로만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컴퓨터가 이용된 초창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입력 방법을 놓고 논쟁을 벌여야 했었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영어를 한 글자씩 늘어놓으면 입력되는 방식으로 개발된 컴퓨터가 음절별로 모아 쓰는 한글에 바로 적용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곧 사라졌다. 한글은 9개나 12개의 글자판만으로 문자를 입력해야 하는 휴대전화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왜일까? 우리나라 휴대전화의 글자판은 소리와 문자 모양에서 연관성이 있는 글자를 하나의 글자판에 모으고 자음과 모음을 구별해서 배치하고 있다. 이는 한글의 창제 원리인 가획의 원리나 합성의 원리를 활용하여 문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글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판 배열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입력 방식은 철자 하나를 입력하는 데 필요한 타수에서 영어보다 35% 정도 더 빠르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빨라요. 분초를 다투는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속도에서 앞서간다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어떻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휴대전화 글자판에 제시된 단어를 입력하고 각 글자판에 적용된 한글 창제의 원리. 자, 그러면 먼저 여기 기차 같은 경우는 기역에 이에다가 그 다음 시옷에 획추가 지읒, 치읒 획추가 2번 눌러주고 그리고 아를 눌러서 만들어줄 수 있고요. 나에서는 기역 다음에 이, 자, 그 다음 지읒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치읒이 되고 이에서 아. 자, 요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고요. 자, 타조에서는 어떡하지? 니은에서 획추가 2번이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각자 할 수 있지. 자, 가에서는 자음자를 입력할 때 뭐 했어? 바로 가획의 원리. 자, 나에서는 모음자를 입력할 때 뭐 했다? 합성의 원리. 자, 한글이 정보화 시대 문자로서 우수한 이유는요. 바로 입력 속도가 빨라서 효율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아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한글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나는 글자들의 모양이 비슷하고요.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에 대응됩니다.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요.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 때문에 읽기도 편하고 의미도 파악하기 쉬워요. 또 한글은 정보 입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효율적인 문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면 자, 질문과 대답을 스스로 하면서 정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3의 1단원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어요.